미숙이랑 왜 있었는지 알고 싶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여자거든. 남자를 만족시킬 줄 알아. 너처럼 냉정하지 않지. 도희를 벽에 던졌습니다. 도희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잖아. 쓸모없는 것. 성우의 말이 구타보다 더 아팠습니다. 도희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941년 겨울 강원도 태백 탄광촌의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도 석탄가루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새까만 가루가 눈처럼 내려앉았지요. 작은 판잣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름은 박도희였습니다. 방 2칸짜리 집이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방, 하나는 도희와 언니 도순이 방이었지요. 부엌에는 하루 종일 군부를 떼는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뒷뜰에는 배추밭과 고추밭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도희의 마음에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철수는 탄광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어둠 속으로 들어가 땅을 팠습니다. 저녁이면 온몸이 새까맣게 되어 돌아왔지요. 얼굴에도 머리카락에도 옷에도 석탄가루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빠, 눈이에요? 어린 도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희. 검은 눈이지. 아버지가 웃으며 도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에 묻은 석탄가루가 도희의 머리에 묻었지요. 하지만 도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매일 돌아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김치를 담가 팔았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는 소문이 났지요. 이른 아침부터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빨갛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만든 김치는 동네 최고였습니다. 도희의 어린 시절은 냄새로 기억됩니다. 갓 지은 밥 냄새, 된장찌개 냄새, 어머니가 담근 김치 냄새였습니다. 소리로도 기억됩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자의 노래, 어머니의 콧노래, 아궁이에서 나무 타는 소리였습니다. 색깔로도 기억됩니다. 어머니의 색동저고리, 강원도 하늘의 깊고 푸른색, 그리고 아버지를 뒤덮은 검은 석탄가루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오면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밥상을 둘러앉았지요. 밥과 된장찌개,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여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괜찮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아버지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도 늘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어머니 뒤에서 꼭 껴안았지요. 어머니의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어린 도희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도희야, 나중에 시집 갈 때는 내 아버지가 엄마를 보는 눈으로 너를 보는 남자를 만나야 한다. 어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말이야. 너를 존중하는 사람.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도희야. 여자를 존중하는 남자는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존중하는 거다. 그것보다 못한 남자는 만나지 마라. 약속해. 도희는 약속했습니다. 언니 도순이는 도희보다 5살 위였습니다. 언니는 학교를 일찍 그만뒀지요. 집안 형편이 어려웠으니까요. 대신 양재 기술을 배웠습니다. 동네 양재점에서 일하며 바느질을 익혔습니다. 도희야, 너는 꼭 공부해야 해. 언니가 자주 말했습니다. 왜요, 언니?
공부해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더 멀리 갈 수 있어.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동생에게 전하는 눈빛이었지요. 학교는 집에서 멀었습니다. 걸어서 거의 1시간이 걸렸지요. 산길을 올라가고 개울을 건너고 또 언덕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웠으니까요. 도희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국어 시간이 좋았지요. 글을 읽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쓴 글자를 따라 쓸 때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는 글재주가 있구나. 선생님이 되면 어떻겠니?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저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도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날부터 도희의 꿈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되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는 책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읽었습니다. 신문 한 장, 잡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지요. 밤늦게까지 호롱불 아래서 읽었습니다. 도희야, 눈 나빠진다. 그만 자거라.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조금만 더요, 엄마. 아버지는 도희의 공부를 응원했습니다. 자신은 학력이 낮았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배움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거다. 도희야, 돈은 잃을 수 있어. 집도 잃을 수 있지. 하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은 아무도 못 가져가.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습니다. 더 먼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2시간이 걸렸지요. 하지만 도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걸어서 다녔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도 도희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성적이 좋았지요.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도희는 꼭 사범학교에 가야 해.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탄광 일도 예전만큼 하지 못했지요. 수입이 줄었습니다. 도희야, 미안하다. 고등학교는 못 보낼 것 같구나.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셨지요. 괜찮아요, 아빠. 도희가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도순이 나섰습니다. 아빠, 제가 일을 더 할게요. 도희는 꼭 공부해야 해요. 도희가 선생님 되는 게 우리 집안의 꿈이잖아요.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도희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니도 김치 주문을 더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탄광에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도희의 공부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도희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했지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시험 때마다 1등을 했습니다. 1960년 도희는 춘천사범학교에 합격했습니다. 19살이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해냈구나. 도희야. 아버지가 도희를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언니. 엄마. 내가 잘한 거야. 어머니가 도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춘천사범학교 생활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도희는 처음 태백을 벗어났습니다. 기숙사에서 살았지요.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공부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교육학을 배웠습니다. 아동심리를 공부했지요. 교수법을 익혔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반겼습니다. 도희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얼굴도 야위었지요. 아빠, 병원에 가봐요. 괜찮아. 탄광 일하는 사람들 다 이래.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1964년 봄, 도희는 춘천사범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졸업식에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언니 모두 최고의 옷을 입고 왔지요. 도희가 졸업장을 받을 때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몰래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봤습니다. 그 조용한 눈물이 어떤 축사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첫 대졸자가 나왔구나. 자랑스럽다. 도희야. 졸업 후 도희는 태백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에서 가르치고 싶었으니까요. 태백의 작은 초등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7살에서 10살까지 복식학급이었지요. 첫 출근 날 도희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새 한복을 입었습니다. 언니가 정성껏 지어준 한복이었지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도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함께 즐겁게 공부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웃음이 도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교사 생활은 보람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행복했지요. 글자를 몰랐던 아이가 책을 읽게 됐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도희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한 남자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조카를 입학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까만 머리에 얇은 콧수염을 기른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이었지요. 연한 푸른색 와이셔츠에 카키색 바지, 윤기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세요? 남자가 도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도희의 얼굴이 순간 빨개졌습니다. 네, 박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우입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희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도희의 작은 손을 감쌌지요. 그 순간 도희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김성우. 이 만남이 도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희 자신도 몰랐지요. 그저 평범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우는 자주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조카를 데리러 온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왔지만 성우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성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도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또 빨개졌지요. 가르치실 때 정말 아름다우세요. 눈이 빛나요. 그런가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도희는 그의 칭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3살까지 남자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만 했으니까요. 성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교양 있는 여자를 존경합니다. 지성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우는 늘 준비된 칭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희는 그 달콤한 말들에 쉽게 빠져들었지요. 어느 날 성우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방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아이스크림이라도 함께. 저는 도희가 당황했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나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성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도희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학부모 한 분이랑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학부모. 남자.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학생의 삼촌인데 그냥 교육 상담 겸. 도희야, 조심해라. 너무 잘생긴 남자는 보통 자기가 잘생긴 걸 안다. 하지만 엄마, 그 사람 예의 바른데요. 손도 잡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가슴이 콩콩 뛰는데 어떻게 어머니 충고를 듣겠습니까? 도희는 그저 설렜습니다. 데이트는 완벽했습니다. 성우는 재미있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많았지요. 태백 근처 가구점에서 외판원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미래의 아내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거든요. 성우가 도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내가 누구인지 너무 분명했지요. 도희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성우는 늘 존중했습니다. 도희가 정한 선을 넘지 않았지요. 일요일마다 도희네 집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야구 보십니까? 롯데가 정말. 성우가 아버지와 야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주제였지요.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성우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 시절 남자치고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괜찮은 청년 같구나. 몇 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거라. 도희야, 좋은 면만 보인다고 나쁜 면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알았어요, 아빠. 도희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늘 다정했습니다. 늘 배려했습니다. 도희가 피곤해하면 일찍 돌아갔습니다. 도희가 바쁘면 이해했습니다. 선생님,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1년 후 성우가 청혼했습니다. 도인의 집 작은 마당에서였습니다. 부모님과 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였지요. 네, 도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성우가 아버지께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도희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아버지가 성우의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1965년 1월 도희는 24이었고 성우는 27이었습니다. 태백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들이 손수 지어준 웨딩드레스를 입었지요. 아버지 팔에 기대어 입장할 때 재단에서 기다리는 성우를 봤습니다. 환한 미소, 빛나는 눈, 딱 맞는 양복. 도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남자야. 영원히 행복할 거야. 신혼여행은 속초였습니다. 바닷가 근처 조그만 여관이었지요. 성우가 몇 달 동안 저축해서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다정했습니다. 성우는 도희의 미숙함에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내 여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시켜야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달랐지요. 그건 제가 불편한데요. 도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불편. 아내가 남편 요구를 불편하다고? 성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도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나중엔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태백으로 돌아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습니다. 두 사람 월급을 합치면 소박하게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밤에 함께 잠들었습니다.
평범한 신혼부부였지요. 하지만 점점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국이 너무 짜잖아. 성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다음엔 지금 당장 다시 끓여. 지금요? 하지만 출근 시간이. 내가 먹을 수 없다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도희가 움찔했지요.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얘기했어? 저녁이면 성우가 물었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랑요. 남자 선생님? 네. 몇 분 계세요. 뭘 얘기했는데? 그냥 학생들 이야기. 그냥? 남자랑 그냥 얘기하는 게 어딨어? 성우의 질투는 병적이었습니다. 도희가 누구와 이야기하든 의심했지요. 귀여운 여자가 치마를 그렇게 짧게 입으면 안 되지. 애들 가르치는데 왜 립스틱을 발라? 방과 후에 너 기다리는 저 박서방이란 놈은 누구야? 70살 수의 아저씨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남자잖아. 도희는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말이 줄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지요. 성우에게 불평할 이유를 주지 않기 위해 집에서 계란 껍데기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도희는 임신했습니다. 여보,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성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었지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우리 아기 드디어. 성우가 도희를 안아주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교제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몇 주 동안 성우는 다정했습니다. 도희가 피곤하다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 조심해야지. 도희는 행복했습니다. 역시 아기가 생기니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유산했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피가 났지요.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도희는 울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성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거리를 뒀지요. 더 조심했어야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어요. 일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내가 부주의해서 내 아이를 잃은 거야.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내 잘못 맞아.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도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성우가 듣지 못하게 그날부터 성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면이 벗겨졌지요. 다정했던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통제적이고 질투심 많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크잖아. 그 소리 때문에 어떻게 자? 성우가 밤에 말했습니다. 도희는 숨도 조심스럽게 쉬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학교 갔다 왔어요. 학교만? 다른 데는 안 갔어? 슈퍼에 잠깐.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대화는 늘 신문 같았습니다. 도희는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도희는 믿었습니다. 잘 될 수 있다고, 힘든 시기일 뿐이라고, 다정했던 성우가 돌아올 거라고. 결혼 2년 차 도희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조심했습니다. 학교 업무를 줄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습니다. 일찍 잤습니다. 이번엔 잘 될 거야.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 같았습니다. 내 아이를 갖게 될 거야. 하지만 5개월째에 또 잃었습니다. 다른 합병증이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지요. 병원에서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당신한테. 의사 선생님이 그럴 수 있대요. 아무 잘못도 당신 잘못이야. 당신 몸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야. 도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우의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지요. 도희는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처음으로 도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성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뺨을 세게 맞았습니다. 도희의 몸이 옆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벽에 부딪혔지요. 입안에 피 맛이 났습니다. 고통보다 충격이 컸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성우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야. 넌 나한테 복종해야 해. 도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다정했던 남자가, 저 예의 바르던 남자가 지금 자기를 때렸다는 게 그날 밤 성우가 자는 동안 도희는 생각했습니다. 도망칠까? 부모님 집으로 갈까? 하지만 창피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결혼 생활을 지키지 못한 딸이라고, 손주도 못 낳아준 딸이라고. 그 시절 이혼한 여자는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실패자였지요. 도희는 눈물을 삼키고 남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결혼 3년 차 성우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사장이랑 싸웠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대. 날 의심하더라고. 당신이 안 했다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라고? 이미 잘렸어.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성우는 실직자가 됐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지요. 처음엔 맥주 1병, 그 다음 2병, 그 다음 소주. 도희의 교사 월급으로 집안을 꾸려갔습니다. 겨우겨우였습니다. 술에 취한 성우는 도희를 더욱 더 괴롭혔습니다. 비난이 모욕으로 변했습니다. 뺨 때리기가 주먹질로 변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도희가 동료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얼굴에 멍을 가리며 찬장문에 부딪혔어요. 사람들은 믿는 척했습니다. 개입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도희야, 뭔가 잘못됐으면 집으로 돌아와.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도희가 부엌에서 우는 걸 보셨던 겁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힘든 시기예요. 도희가 거짓말했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졌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웃 한미숙을 만났습니다. 최근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도희보다 5살 위였지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소리 들렸는데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부부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치고는 심하던데요.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미숙은 친절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쿠키를 가져왔습니다. 도희가 마당에서 울면 위로했지요. 남편이 때리잖아요. 도희 씨,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못 떠나요. 갈 곳이 없어요. 있어요. 세상은 넓어요. 당신은 젊고 똑똑해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숙은 도희의 유일한 친구가 됐습니다. 성우는 그 우정을 싫어했습니다. 그 여자랑 어울리지 마. 이혼녀야. 예쁜 여자라고. 제 유일한 친구예요. 친구? 그 여자가 널 나쁜 길로 이끌 거야. 도희는 미숙을 계속 만났습니다. 성우 몰래. 하지만 도희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성우와 미숙이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집에서 이상한 성냥갑을 발견했습니다. 옆 동네 술집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이거 뭐예요? 새로운 데 가봤어. 이제 내가 어디서 술 마시는지도 통제할 거야? 성우가 짜증냈습니다.
또 한 번은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버스에서 여자랑 부딪혔어. 성우가 대충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호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 성우가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철물점 판매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더 적었지만 일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었지요. 몇 주간 성우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술을 덜 마셨습니다. 웃었습니다. 출근 전에 씻고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달라졌네요. 활기차 보여요. 도희가 말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어. 곧 돈도 벌고. 어쩌면 다시 아기를 가질 수도 있겠지. 정말요? 도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전히 아기를 꿈꿨습니다. 행복한 가족을 꿈꿨지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성우가 변한 건 도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였습니다. 도희는 몰랐지요.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1969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교실 천장에서 물이 샜지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일찍 집으로 보냈습니다. 도희도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빨랐지요. 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침실에서 들려왔지요. 도희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집 안을 걸었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희가 문틈으로 봤습니다. 침대에 2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우와 미숙이었습니다. 도희의 침대에서, 도희가 매일 밤 자는 침대에서, 도희는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지요.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청난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30분쯤 지났습니다. 뒷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 몰래 나가는 소리였지요. 곧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휘파람을 불며 나왔습니다. 그러다 부엌에 앉아있는 도희를 봤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시간에 왜 집에 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경계하는 듯 했지요. 일찍 끝났어요. 비 때문에. 도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벽시계를 보고 다시 도희를 봤습니다. 깨달은 듯 했지요. 뭘 봤어? 다 봤어요. 당신과 미숙 언니가 우리 침대에서. 도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차분했지요. 성우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건데? 누구한테 말할 건데? 나갈 거예요. 도희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끝이에요, 성우 씨. 성우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지요. 넌 아무데도 못 가? 넌 내 아내야. 아니요. 이제 아니에요. 도희가 짐을 싸기 위해 침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성우가 길을 막았습니다. 큰 몸으로 집안을 가득 채웠지요. 비켜주세요. 안 돼. 비켜달라고요. 성우가 도희를 밀쳤습니다. 도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넌 내 거야. 저는 물건이 아니에요. 입 닥쳐. 찰싹 뺨을 3개 맞았습니다. 도희가 비틀거렸습니다. 또 한 대, 더 3개. 배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희가 무릎 꿇고 쓰러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요. 성우가 도희의 머리카락을 잡고 부엌 바닥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숙이랑 왜 있었는지 알고 싶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짜 여자거든. 남자를 만족시킬 줄 알아. 너처럼 냉정하지 않지. 도희를 벽에 던졌습니다. 도희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아이 하나 못 낳잖아. 쓸모없는 것. 성우의 말이 구타보다 더 아팠습니다. 주먹질이 계속됐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도희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방어하려 했지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나기만 바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우가 숨을 헐떡이며 멈췄습니다. 도희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쪽 눈이 부어서 뜰 수 없었습니다. 코와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성우가 도희 옆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다시 또 그딴 소리 하면 죽일 거야. 알겠어? 도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냐고? 발로 갈비뼈를 찼습니다. 알겠어요. 겨우 속삭였습니다. 성우가 열쇠와 지갑을 챙겼습니다. 나간다. 돌아올 때까지 저녁 준비해놓고 얼굴 좀 나아 보이게 해. 얼음 돼. 너무 못생겼잖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도희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나가야 해. 여기 있으면 죽어. 전화기까지 기어갔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오시면 성우를 죽일 겁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겠지요. 경찰에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경찰은 부부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희야, 너 괜찮아? 도와줘요. 성우가 심하게. 지금 간다. 거기 있어. 15분 후 언니와 형부가 왔습니다. 도희를 봤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런. 형부가 도희를 안아들었습니다. 병원 가야 돼. 안 돼요. 거기서 날 찾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가자. 언니가 옷을 챙겼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도희가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만큼 울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변해. 형부가 말했습니다. 여자를 때리는 남자는 더 나빠질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도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멍투성이 얼굴. 언니가 설득했습니다. 신고해야 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도희는 절뚝거렸습니다. 언니에게 기댔지요. 스카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관이 지루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남편을 고소하시겠어요? 네, 신체 검사 받아야 하는 거 아시죠? 남편이 체포될 수도 있어요. 알아요. 정말 원하세요? 남편 인생을 파괴할 건데 다시 생각해보지 않으실래요? 그의 인생을 파괴한다고? 내 파괴된 인생은요? 누가 신경 써주죠? 하지만 도희는 분노를 속으로 삼켰습니다. 꼭 신고하고 싶어요.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기록했습니다. 얼굴과 몸에 다발성 타박상, 왼쪽 눈썹 열상 6바늘, 갈비뼈 2개 금, 뇌진탕. 집에 돌아가면 다음번엔 더 심할 거예요. 도희를 안쓰럽게 본 여의사가 속삭였습니다. 도희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언니 집에 머물렀지요. 3일 후 경찰이 연락했습니다. 남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도망쳤다고요? 네. 집도 비웠고 직장도 안 나갔습니다. 미숙도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나흘째 되는 날 철물점 주인이 왔습니다. 도희 씨, 죄송합니다만 김성호 씨가 있는 곳 아십니까? 급여를 가불받아 갔는데 출근도 안 하고. 가불이요? 네, 한 달치요. 그리고 창고에서 시멘트랑 석회, 도구들도 가져갔어요. 몰래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댁에서도 물건 몇 개 챙겨가는 걸 봤다고 이웃이 말하더군요. 라디오, 시계, 폐물 상자 같은 것들요. 도희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돈, 집안 물건, 시멘트와 도구, 미숙, 죄송하지만 저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주인이 돌아갔습니다. 언니, 성호가 도망칠 준비를 했던 거예요. 미숙 언니랑 어딘가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도희의 몸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었지요. 어느 날 형사 2명이 왔습니다. 박도희 씨,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왜요? 남편을 찾았습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폐가 앞에 경찰차들이 있었지요. 여기가 한미숙 씨 소유 땅입니다. 이혼할 때 받았다고 합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폐가 뒤편에 파헤쳐진 땅이 보였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형체가 있었지요. 보셔야 합니다. 천을 들춰냈습니다. 도희가 비명을 참았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얼굴, 부서진 몸, 둔기에 의한 머리 외상입니다. 폭행 흔적이 심합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성호가요? 네, 정황상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요? 폐가 안에 있습니다. 폐가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구석에 성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손에 약병이 쥐어져 있었지요. 수면제를 대량 복용했습니다. 자살로 보입니다. 구겨진 종이가 있었습니다. 유서였지요. 마이너스 미숙이도 나를 떠나려 했다. 돈이 없다고. 여자들은 다 똑같다. 배신자들. 그뿐이었습니다. 도희에 대한 사과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김성호는 당신을 폭행한 날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급여를 가불받고 집안 물건을 챙기고 자재를 훔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미숙 씨와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돈이 부족했을 겁니다. 갈등이 생겼고 폭력성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한미숙 씨를 때려 죽이고 뒤늦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살인자가 된 거죠. 경찰이 올 것도 알았을 겁니다. 도희는 폐가를 나오며 돌아봤습니다. 성우의 꿈이 2 구의 시체로 끝난 곳을 미숙 언니도 나와 같았구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철물점 직원, 정부와 도피 후 살인 마이너스 자살. 도희의 이야기도 실렸습니다. 2번 살아남은 여자라는 제목과 함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성호 쪽 친척도 미숙 쪽 가족도 오지 않았습니다. 도희와 가족들만이 2 사람을 떠나보냈습니다. 무덤 앞에서 도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지만 정말 끝일까요? 태백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살인자의 미망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으니까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학부모들이 알겠습니다. 도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사직서 쓸게요. 직업도 잃었습니다. 꿈도 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습니다. 며칠간 도희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버스표 2장을 들고 이게 뭐예요? 서울행 버스표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요? 큰 도시야. 아무도 우릴 모르는 곳.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제 아무것도. 도희야. 아버지가 도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넌 살아남았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우리 도희는 강한 아이야. 늘 그랬어. 1970년 10월 도희는 아버지와 함께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29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태백을 벗어났습니다. 도희가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멀어졌습니다. 탄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새로운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희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선생님이 될 수 있을지, 다시 웃을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미 최악을 겪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버스가 고갯길을 넘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희가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교사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폐물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도희가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울은 거대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도희는 압도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지요. 건물이 높았습니다. 소음이 컸습니다. 괜찮아. 도희야. 천천히 가면 돼. 아버지가 도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아빠. 첫 며칠은 여인숙에서 묵었습니다. 마포의 작은 여인숙이었지요. 방 하나에 이불 2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도희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갈 용기가 없었지요. 도희야. 밖에 나가보지 않겠니?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방에만 있으면 안 돼. 햇볕 좀 쬐어야지. 나중에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로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 일을 구했습니다. 월세방도 구했지요. 마포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도희야. 이제 내가 뭔가 해야 할 때야. 제가요? 응. 일을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어져.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야. 넌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버지가 도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도희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철수 씨. 한 여자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지요. 이 아이가 제 딸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난이 도희와 오래 눈맞춤을 했습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힘든 일 있었지? 정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지요. 괜찮아. 여기선 아무도 묻지 않아. 일만 하면 돼. 정난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 있었지요. 도희는 거기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무서웠습니다. 남자 손님이 오면 움찔했지요. 그릇이 깨지면 공황에 빠졌습니다.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정난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할 것 없어. 하루하루만 버티면 돼. 정난은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줬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손님들과 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웃을 수도 있었지요. 잘하고 있어. 정난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니? 네, 조금씩요. 시장에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노점 상인의 자녀들이었지요.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부모님 일을 도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한 잔만요. 한 아이가 식당으로 왔습니다. 그래, 잠깐만. 도희가 물을 줬습니다. 아이가 급하게 마셨지요. 손에 연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숙제하니? 예. 근데
이 문제를 모르겠어요. 아이가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산수 문제였습니다. 어디 보자. 도희가 공책을 봤습니다. 간단한 나눗셈이었지요. 이렇게 하는 거야. 도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아, 알겠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네.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이가 뛰어갔습니다. 도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선생님, 오래 듣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숙제를 물어보러. 도희는 시장 한 구석에서 상자를 뒤집어 책상 삼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희망이라고 읽어. 희망이요? 무슨 뜻이에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도 희망이 있어요? 도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희망? 자신에게도 있을까요? 응, 있어. 도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믿으며 한 대답이었지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도희는 일 끝나고 1시간씩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정난이 허락해줬지요. 고맙습니다. 정난 이모. 뭐가? 내가 다시 웃는 게 좋은걸. 어느 날 도희가 말했습니다. 저 다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네, 제대로 된 선생님요.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럼 대학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서울교육대학교가 있대요. 거기 가고 싶어요. 정난이 웃었습니다. 좋아. 도전해봐. 넌 할 수 있어. 29의 도희는 다시 학생이 됐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나이가 많았지요.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해냈어, 도희야. 아버지가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야. 낮에는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밤에는 공부했지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도희 선생님, 시장 아이들이 불렀습니다. 오늘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숙제 다 했니? 네. 아이들의 웃음이 도희를 살렸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도희는 졸업했습니다. 33이었습니다.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졸업생 대표로 뽑혔지요.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졸업식에서 도희가 말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정난도 와 있었지요. 자랑스럽다. 도희야. 고맙습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도희는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빈민 지역 학교였습니다. 아이들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었지요. 여기 아이들은 특별합니다. 교장이 말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떤 아이들은 다른 문제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날 3학년 담임이 됐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한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령아, 선생님한테 와볼래?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팔에 멍이 있었지요. 여름인데 긴 팔을 입고 있었습니다. 도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방과 후 조용히 물었습니다. 팔은 어쩌다 다쳤어? 넘어졌어요. 도희가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돼.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술 마시면 엄마를 때려요. 말리면 저도 맞아요. 도희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그날부터 지영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았습니다. 간식을 챙겼지요.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연락했습니다. 상담사와 협력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를 만났지요. 쉼터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어떡해요? 용기만 내시면 돼요. 전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도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영이 마음을 알아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영이 어머니가 결심했습니다. 쉼터로 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지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 내신 거예요. 지영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도희가 깨달았습니다. 지영이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매년 그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멍든 아이들, 움츠린 아이들, 두려워하는 아이들. 도희는 그 아이들을 특별히 돌봤습니다. 쉼터에서 봉사도 시작했지요. 일주일에 2번 쉼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도 맞았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다른 선생님 같았으면 부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옛날에 선생님도 너희처럼 맞았어. 어떻게 선생님이 됐어요? 시간이 걸렸어. 그리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지. 지금 선생님이 너희를 돕는 것처럼. 저도 나중에 괜찮아질까요? 도희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아니, 더 강해질 거야. 쉼터에서 봉사하던 어느 날 학교에 새로 부임한 수학교사를 만났습니다. 정민우 선생님. 박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쉼터 봉사하신다고. 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민우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말에 귀 기울였지요. 여자 동료를 동등하게 대했습니다. 함께 봉사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박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민우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도희는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두려움이었지요. 잠깐 정도만이라면요. 카페에서 민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동료로서. 고맙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도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있었어요. 말씀하기 싫으시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말할게요. 도희가 이야기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민우는 듣기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동정하지도 않았지요.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지나간 일이니까요.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선생님이 중요하죠. 그 말이 도희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도희와 민우는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지요. 가족들만 모였습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민우가 약속했습니다. 그냥 존중해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약속할게요.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몇 년 후 도희는 딸을 낳았습니다. 40의 나이에 의사들이 놀라워했지요. 과거의 신체적 트라우마를 고려하면 이건 기적입니다. 도희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뜻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희는 교감이 됐습니다. 학교에 안전한 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었지요.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돕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인가요? 어떤 교사가 물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가 있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지요. 그중 많은 아이들이 도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퇴식 날
옛 제자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지요. 선생님 덕분에 상담사가 됐어요.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도희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은퇴 후에도 쉼터 봉사는 계속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두 사람은 쉼터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요. 할머니,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옛날에 너희처럼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 지금 도희는 85입니다. 민우 옆에 앉아 한강을 봅니다. 석양이 아름답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의미 있게 살았어. 도희가 생각합니다. 태백의 그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옥을 겪고도 천국을 찾았다고. 인생은 신기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목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도희가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테니까요. 희망은 계속됩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도희가 받은 희망을 이제 도희가 나눕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도희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다른 이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